이 이야기는 60세 김영자 씨와 그녀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살의 남편과 함께 시작한 작은 치킨집은 이제 전국에 200여 개 매장을 거느린 대기업이 되었어요.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사업을 키워내며 아들 준호를 길러낸 30년의 세월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부드러웠습니다. 영자는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프랜차이즈 본사 사장으로서 매월 들어오는 수익만으로도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도 여전히 본사 사무실에 나가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좋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아들 준호의 행복이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 준호는 영자의 전부였어요. 그런 평온한 일상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온 것은 준호가 취직 2년차가 되던 봄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몇 달 전부터 줄곧 예쁘고 똑똑하다며 자랑하던 서연을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약속 당일 영자는 마음을 설레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드라마에서 나온 듯한 우아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완벽하게 관리된 피부, 세련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온몸을 감싸고 있는 명품 브랜드들까지. 서연은 영자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련된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서연은 교양 있는 말투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자는 반가운 마음에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느껴진 것은 마치 도자기처럼 부드럽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관리된 손톱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 같았죠. 평생 치킨집에서 일해온 영자의 거친 손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준호는 신이 나서 집안을 구석구석 소개했지만 서연의 시선은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거실의 가구들, 주방의 가전제품들, 심지어 벽에 걸린 그림까지. 풀어보는 그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감정사가 물건의 가치를 매기듯 빠르고 건조하게 집안을 평가하는 시선이었죠. 준호는 엄마, 서연이가 정말 좋은 집안 출신이야.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고 어머니는 서울대 출신이래. 그런 집안에서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 라고 했습니다. 영자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서연이 적어온 목록을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요구는 영자의 상상을 초월했어요. 어머님,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이 정도는 해요. 이탈리아 수제 주방 가구, 독일산 고급 가전, 덴마크 디자이너 가구까지. 한번 장만하면 평생 쓰는 거니까 처음부터 최고급으로 해야 나중에 후회 안 하잖아요. 서연은 마치 당연한 일인 양 말했지만 그 금액이 2억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서연아, 이건 좀 과한 것 같은데. 너희 형편에 맞춰서 차근차근 장만하면 어떨까? 어머님, 서운하네요. 제 친구들 집에 가보면 다들 이 정도는 하고 살아요. 저희가 남들보다 못하게 시작하면 결국 무시당하는 건 준호 오빠예요. 저는 그런 꼴 못 봐요. 그녀는 교묘하게 제 아들을 방패 삼아 제 죄책감을 자극했습니다. 마치 제가 아들의 앞길을 막는 구시대적인 시어머니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었죠. 결국 영자는 아들이 사회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서연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떠난 후 영자는 며느리와 아들이 잘 지내는지 궁금했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은 것은 준호가 아닌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아, 나다. 여행 잘 다니고 있니? 하와이 날씨는 어때? 아, 어머님. 저희 지금 쇼핑하느라 정신없어요. 나중에 저희가 연락드릴게요. 서연의 목소리는 귀찮음으로 가득했고 영자가 답할 겨를도 없이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전화는 다시 오지 않았죠. 다음 날 영자는 회사 직원이 건넨 휴대폰 화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이거 준호 이사님 신부님 맞죠? SNS에 하와이 여행 사진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네요. 화면에는 하와이의 최고급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들, 미슐랭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장면들, 명품 쇼핑몰에서 쇼핑백을 잔뜩 든 모습까지. 신혼여행 럭셔리 라이프 남편과 함께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지난 열흘간의 기록이 빽빽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영자에게 전화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었죠. 사진 속에서 준호는 마치 서연의 화려한 인생을 위한 소품처럼 보였습니다.
첫 명절인 추석에 영자는 평소보다 더욱 정성을 들여 준비했습니다. 최고급 한우로 갈비찜을 만들고 유명 요리 연구가에게 배운 레시피로 각종 나물과 전을 준비했어요. 서연을 위해 특별히 건강식으로만 차린 상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되어도 아들네는 나타나지 않았고 2시간이 지나서야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 서연이가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두통이랑 소화불량이 심하대. 병원에 다녀와서 좀 나아지면 갈게. 영자는 며느리가 아프다는 말에 걱정이 되어 무리하지 말고 쉬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늦은 저녁에서야 나타난 준호 부부를 보고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아픈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화사했고 새로 산 듯한 명품 한복을 입고 완벽하게 단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늦어서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요. 서연은 입으로만 사과할 뿐 미안한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들고는 열심히 무언가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영자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맛본 서연은 어머님 갈비찜이 조금 달아요. 저는 당분 섭취를 줄이고 있어서 설탕 들어간 음식을 안 먹어요. 그리고 이 나물들도 참기름 향이 좀 강하네요. 평생 자신의 요리 솜씨를 자랑스러워했던 영자는 그 말에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준호는 어색하게 엄마 음식이 최고야라고 변명했지만 서연의 눈치를 보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그날 밤 서연이 준호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영자의 귀에 들렸습니다. 오빠 나 여기 음식 스타일이 안 맞아서 속이 불편해. 우리 집에 가서 간단하게 뭐 시켜 먹자. 그 순간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집에 무서운 적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서연의 다급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수술비가 당장 2천만 원이 필요해요. 저희 돈으로는 부족해서.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사돈이 위험하시다니 영자는 당장 2천만 원을 서연의 계좌로 송금했어요. 그 후 며칠간 사돈의 안부를 물었지만 수술은 잘 끝났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라는 짧은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영자는 친구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자야, 우리 사위가 준호네랑 장인어른이랑 하와이의 같은 골프장에서 만났다고 하더라. 뇌출혈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있다던 사람이 하와이에서 골프를 친다고? 영자는 그 자리에서 피가 거꾸로 도는 기분이었습니다. 곧바로 서연의 SNS를 확인한 영자는 경악했습니다. 가족 골프 여행 아빠와 함께 하와이. 라이프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건강해 보이는 사돈의 모습이 올라와 있었어요. 골프장에서 멋지게 스윙하는 모습, 고급 리조트에서 와인을 마시는 장면까지. 영자가 사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보낸 2천만 원은 그들의 호화로운 하와이 골프 여행비로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을 알고 영자는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모든 일에 준호가 동조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준호야, 장인어른 하와이 골프 여행은 즐거우셨겠다. 준호는 어깨가 움찔하더니 우물쭈물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엄마 그게. 수술이 생각보다 잘 돼서 의사가 재활차 따뜻한 곳에서 운동하라고 했대. 골프도 재활 운동의 일종이래. 재활차 간 여행비를 왜 내 돈으로? 너는 알고 있었냐?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은 긍정보다 더 아픈 비수가 되어 영자의 가슴에 박혔어요. 미안해 엄마. 서연이가 엄마가 알면 실망하실 거라고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 영자는 기가 찼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장본인이 자신의 걱정을 핑계로 삼다니요. 엄마는 왜 그렇게 서연이를 못 믿어? 자꾸 엄마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사이만 힘들어져. 제발 그냥 좀 넘어가주면 안 돼? 그 순간 영자는 제 앞에 있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이 키운 아들이 아닌 이서연의 남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호는 항상 서연과 함께 왔고 영자가 질문에 대답은 항상 서연의 입을 거쳐 나왔어요. 어머님, 준호는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머님 생각이 조금 구식인 것 같아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이렇게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영자의 생일이었습니다. 영자는 고급 일식집에 예약을 해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되어도 아들 부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일시간이 지나고서야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 서연이 친구가 급하게 응급실에 실려가서 같이 가야 해. 다시 연락할게. 생일 축하해.
영자는 휴대폰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그날 영자는 혼자서 생일을 보냈어요.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우연히 들어간 서연의 SNS에서 영자는 또 한 번의 배신을 마주했습니다. 사진에 서연이는 유명 뮤지컬 공연장에서 즐겁게 웃고 있었고 아래 댓글에 오늘 공연 대박. 감동에 눈물 흘렸어. 라고 달려 있었어요. 아, 내 생일 저녁 식사는 뮤지컬 관람보다 못한 가치였구나. 영자는 그날 밤 아들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의 지분도 욕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오랜만에 혼자 찾아서는 엄마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있는데 서연이 아버지가 의료진 단장비 수입회사를 새로 차리신대. 지금 투자하면 몇 배로 불려줄 수 있다고 해. 의료 쪽은 전망이 정말 좋거든. 그래서 내가 뭘 해주면 되는데? 엄마 회사 지분 중에 일부를. 그걸로 투자를 좀 하는 게 어때?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 회사도 더 크게 만들어 줄게. 그 지분은 영자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것이자 노후의 마지막 보장이었습니다. 준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준호야, 그만해라. 서연이가 뒤에서 아들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회사는 영자가 평생 힘들게 만들어 온 것이기에 지분만큼은 쉽게 내어줄 수 없었죠. 준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내 앞길을 막으려고만 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는데. 왜 몰라줘?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사는 거 서연이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서연이 친구들 남편들은 다 사업해서 대박 났는데. 영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내 힘으로 해라. 어미가 평생 일궈놓은 것을 빼먹어서 하려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기생이다. 그날 준호는 영자에게 등을 돌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몇 달 후 어느 날 아들 며느리가 찾아왔는데 서연이가 미리 찾아봤는지 가져온 수입차 카달로그까지 꺼내 보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준호 씨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타고 다니는 차가 낡으니까 더 위축되는 것 같고요. 회사 동기들은 벤츠나 BMW 타고 다니는데 준호 씨만 국산차를 타니까요. 영자에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수입차가 꼭 필요할까? 정 필요하다면 좀 더 실용적인 걸로. 서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건 허세가 아니라 준호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요. 차가 사람의 품격을 보여주잖아요. 결국 준호가 나섰습니다. 엄마, 서연이 말이 맞아. 이왕 사주는 거 좋은 걸로 사주면 안 돼? 내가 인정받는 게 엄마도 좋잖아. 어이가 없었지만 아들이 그렇게까지 원하니 이번엔 조건을 걸고 사주기로 했어요. 좋다, 사주마. 대신 차는 반드시 내 이름으로 등록한다. 라고 조건을 걸었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보험료도 싸지고 좋죠라며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비싼 차를 얻는다는 사실에 눈이 멀어 제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후 영자는 우연히 백화점 주차장에서 서연의 아버지가 그 벤츠를 운전하여 주차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마치 자기 차인 양 자연스럽게 말이죠. 전에도 몇 번 아들네 근처에서 그 차를 운전하는 사돈을 봤었는데. 영자는 즉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지금 내 차를 장인 어른이 운전하셔서 백화점에 주차하시는 걸 내 눈으로 봤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준호는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아, 엄마, 그게 아버님 차가 고장나서 잠깐 빌려드린 거야. 영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서연이를 찾아갔어요. 서연의 아파트에 도착한 영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아, 그 차는 준호 타라고 산 내 명의의 차인데 왜 내 아버지가 매일같이 자기 차처럼 쓰시고 있니? 서연은 잠시 영자를 보더니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그간 아들 뒤에 숨어서 애써 감추려고 했던 본색을 이번에는 감추려는 노력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 차 명의만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상 우리 차예요. 장인이 사위차 좀 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사줬으면 끝이지 왜 이렇게 간섭하려고 하세요? 늙으면 곱게 늙을 것이지. 치킨집에서 기름 냄새 나며 살던 촌스러움이 여기서 나오네요.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차가운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이 서연을 더욱 화나게 만든 모양인지. 서연은 몸을 떨더니 급기야 영자의 얼굴을 향해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제 말 안 들려요? 정신 좀 차리세요.
서연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영자의 뺨에 손을 댔습니다. 짝. 세상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영자의 왼쪽 뺨에 화끈한 통증이 번졌어요. 영자는 맞은 뺨을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영자 안에서 아들에 대한 마지막 모정, 며느리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폭발했어요. 뺨을 맞은 순간의 충격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섬뜩할 만큼 차가운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제 머릿속은 놀랍도록 맑아졌고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영자는 냉정하게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내 돈으로 산 것이고 그 차 역시 내 것이다. 넌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제 내가 그토록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걸 지켜봐라. 영자는 현관에서 자동차 키를 집어들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서연이가 울면서 전화했어. 내 마누라가 내 뺨을 쳤다. 영자의 목소리는 감정 하나 없이 차가웠습니다. 이제 내가 선택할 차례다. 오늘 밤으로 짐을 싸서 내게로 올지 아니면 평생 그 악독한 여자 옆에 붙어서 살지. 내가 주는 마지막 기회다. 영자는 준호가 무어라 대답하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리고 곧장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변호사의 연락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님, 며칠 전 상담드렸던 김영자입니다. 일이 터졌습니다. 오늘 당장 소송 준비에 들어가 주세요. 영자는 변호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사장님,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법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변호사와의 통화를 마치고 영자는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차량을 제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거짓말로 2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모든 신고를 마치고 꺼두었던 휴대폰을 켜자 준호에게서 온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잠시 후 현관문에서 급하게 벨을 누르는 소리에 문을 열자 준호가 서 있었어요. 그는 영자의 얼굴에 선명하게 남은 멍을 보더니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얼굴이 이게 뭐야? 준호의 목소리가 참혹하게 갈라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감싸고 돌았던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 준호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서연이를 사랑해서 다 들어주고 싶었던 건데 점점 저도 감당하기 힘들어졌어요. 차도 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장인어른 차가 낡았다며 드리라고 하도 종용하는 바람에 다음 날부터 영자가 준비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차량 무단 사용 신고로 인해 아침 일찍 경찰이 서연이 아버지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김호 씨죠? 김영자 씨 명의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신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서연의 아버지는 사위차를 장인이 좀 쓴 게 뭐가 문제냐며 항변했지만 경찰은 차량 소유주의 허락 없이 사용하신 것은 명백한 절도죄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회사 임직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차에 올라타야 했어요. 평생 대기업 임원으로서의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그에게는 치명적인 공개적 망신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영자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그동안 서연에게 건넨 모든 돈의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김 사장님, 특히 2천만 원 사기 부분은 완벽한 사기죄입니다.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보니 어머님이 송금하신 날짜와 그들의 하와이 여행 출국 날짜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금액이면 실형도 가능합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양측의 첫 공식 대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영자 옆에는 각성한 표정의 준호가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서연과 그녀의 부모 그리고 급하게 선임한 변호사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상대 측 변호사가 반박했지만 영자의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어요. 스크린에 첫 번째로 뜬 것은 영자의 멍든 얼굴 사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얼굴에 손을 뗀 흔적입니다. 다음 화면에는 영자가 2천만 원을 송금한 기록과 바로 그 다음날 서연 가족의 하와이 출국 기록 그리고 골프장에서 찍은 SNS 사진들이 나란히 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차량 무단 사용에 대한 경찰 신고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기죄와 절도죄로 형사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상대 측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오해였다고 둘러대며 원만한 해결을 간청했어요. 영자의 변호사는 합의 조건을 통보했습니다. 사기 행위에 대한 원금 2천만 원과 법정이자 정신적 피해 보상금 2천만 원 일시불로 지급하고 서현 씨와 그 아버지가 직접 사과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연의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고 중얼거렸고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위자료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영자의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서연의 아버지는 회사에서 공고사직을 당했다고 들었어요. 서연의 어머니도 동네에서 소문이 퍼지자 부끄러워서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매일 영자에게 죄송해했지만 영자는 아들이 다시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기를 바랐어요. 엄마 이제는 알아요. 진짜 소중한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거. 다시는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래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자. 영자는 받은 배상금으로 특별한 일을 시작했어요. 어려운 형편의 청년 창업가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만든 것이었어요. 치킨집에서 시작해 성공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돈은 이렇게 써야 비로소 진짜 의미가 있는 거구나. 영자는 첫 번째 지원금을 전달하며 깨달았습니다. 준호도 어머니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점점 밝은 모습을 되찾아갔어요. 이제 영자의 삶은 완전히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여전히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며 준호는 더욱 성숙한 아들로 영자 곁을 지키고 있어요. 영자의 인생의 진짜 주인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정직한 노력으로 성공을 일궈낸 바로 자기 자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서연은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에 따르면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일반 회사원으로 소박하게 살고 있다고 해요. 허영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성은 결국 모래성이었고 그녀는 그 무너진 폐허 속에서 자신이 저지른 모든 행동의 값을 치르며 진정한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